자, 안녕하세요. 북서역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코너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205페이지 표 보세요. 자, 이 코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205페이지에서 이제 206페이지까지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별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 제가 보충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심화 교재 부분을 보충 자료를 좀 보시고요.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491페이지 표 보세요. 자, 여기 코너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012년도인가? 2012년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뭐 단독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어, 여기 뭐 지문으로 해갖고 나왔긴 하는데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또 나올 부분이 있어요. 뭐 항해조례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코너에 이제 왕당판을 물질르고 집권을 했죠. 근데 이 코노엔이 집권하고 나서 여기 형용파 안에 여기 뭐 내부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형용파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파벌이 이 장로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파벌이 독립파였는데 코노에는 독립파였어요. 이 독립파가 이제 또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가 철기군도 여기에 속했던 부대였죠. 그래서 이제 코노에는 그 당시 이제 의회에 있는 장로파들을 대거 숙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프라이드 대령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의회 내에 있는 장로파들을 다 숙청을 시켜.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 있었던 장로파 그 위원이 한 143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추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 한 40명 정도만 어, 구성된 의회를 만들죠. 이게 잠부예요. 이 잠부예요. 그래서 이제 잠부위에는 남았다, 남겨진 위에 이렇게 있는데 잠부위에 번역에 따라서 자녀위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법들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제 먼저 반역죄를 적용해 갖고요. 누굴 처형시키냐면 국왕 찰스 1세를 처형시키죠. 예. 앞에서 얘기한 처럼 국왕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도망갔다가 또 뭐냐면 인질금 대금을 주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도망갔다가 잉글랜드 크론에 요청해서 이제 돈을 받고 넘겨줬죠. 이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섬에 갇혀 있는데 찰스 1세 도망갔어. 그래서 다시 만약 스코틀랜드 가서 스코틀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작을 했죠. 너희들이 잉글랜드를 공격하면 거기에서 뺏은 재분을 너희들 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스코틀랜드가 또 잉글랜드 그 찰스 1세를 왕을 모시고 남쪽을 공격했죠. 북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 싸움에서 또 찰스 1세가 또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찰스 1세는 단순히 도망간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의무해갖고 잉글랜드를 먹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반역죄로 처형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원도 해산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의회를 이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이 잠부의회 있죠. 잠부의회를 또 뭐냐면 해산을 시켜버려. 예.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새로운 의회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의회하고 뭐냐면 잘 되지가 않았어. 왜냐면 이제 크노엘도 이제 공화정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의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지만 일단 이 사람이 독재 성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갈등을 했거든요. 결국엔 그 의회도 해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코노웰이 정치 활동하는 의회는 없고 자기 혼자 독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되진 않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해달라고 이제 킹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거부했고 자신은 왕이 아니라 그 당시 무슨 이름으로 이제 통치했냐면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호국경이라는 그 이름이 호국경이 권력이 종전의 왕보다 절대 권력의 왕보다 더 높았죠. 왜냐하면 절대 권력 시대, 투더 시대 때 뭐 이런 시대 때는 그래도 이제 의회가 있으니까 견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견제를 전혀 뭐냐면 안 받고 지 혼자 독재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회를 나름대로 만들고 뭐냐면 의회와 함께 좀 해보려는 어떤 정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장부의회도 해체시키고요. 그러니까 장부의회가 이제 장기의회 계승을 있는 거죠. 거출 사람들 중에 40명이 들어와서 의회를 구성한 거니까 새로운 의회,
배워본 이해가 있는데 이것도 해체시켜버렸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뭘 통해서 독재를 했냐 하면 군사적 심, 군대의 심을 통해서 했다. 근데 군대만 가지고 막 신문을 누르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 방향이 뭐냐면 영국의 중산계급의 이익에 맞는 정책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계층이 어떤 국정 지지를 받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항해조례야. 항해조례. 예. 요건 뒤에 나올 거죠. 그래서 항해조례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영토도 많이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성문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치 현장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좀 외워두세요. 영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 미국처럼 헌법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문법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래 이제 3대 현장 문서, 뭐 마그나카타, 권리청원, 권리정정 이런 것을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판례나 이런 것들 재해석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헌법을 삼는다는데 이때 이제 유일하게 영국 역사상 통치 현장이라는 헌법을 공포했어요. 성문헌법을. 그리고 이제 호국궁에 치입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헌법에는 3년마다 의회와 선거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건 거의 사문화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를 이제 2번이나 유지했죠. 그래서 잠부의회하고 뭐 그다음에 소의회 했지만 의회하고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의회 없이 그냥 통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호국권과 자식 측근세였던 국무 20명 정도 구성된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전쟁 중에 이제 아일랜드 전쟁하고 스코틀랜드 전쟁이 있어요. 여기는 서계에 안 나와 있고 서총이나 그런 책에서 이제 나왔는데 보통 이제 아일랜드 역사를 좀 설명할게요. 아일랜드 부분. 그래서 갑자기 서기에 보면 아일랜드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아일랜드가 왜 잉글랜드에 지배를 받고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의 역사를 보면 아일랜드는 켈튼족 아시죠? 그 게르만족들이 오기 전에 켈튼족이 있었잖아요. 아일랜드, 잉글랜드는 그 켈튼족의 한 분파였던 게일 쪽의 후손이야. 게일. 그래서 원래 이제 얘네들이 썼던 언어는 게일어거든요. 네, 게일어를 쓰고 있었어. 영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게일어를 쓰고 있었고 이들이 주로 분포된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지역도 이제 그 지역의 토착민들과 동화시켜갖고 없어지고 아일랜드에 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 영국 잉글랜드와 달리 뭘 믿고 있었냐면 천주교를 믿고 있었죠. 카톨릭을. 그러니까 5세기인가 6세기 때 들어와갖고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일랜드가 어떻게 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냐,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냐 보면요. 원래는 아일랜드에 뭐냐면 여러 국가들이 있었어요. 독립된 국가들이. 그러니까 통일 국가가 없이. 그러다가 전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헨리 2세 때 잉글랜드에서 여기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잉글랜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고요. 요 정도의 지역만 장악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세우냐면 아일랜드 왕국을 세웠죠. 근데 이 아일랜드 왕국은 심지어 실제 독립국은 아니고요. 잉글랜드 속국, 계례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영국 왕, 잉글랜드 왕이 겸직을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인데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 때 요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해요. 아일랜드 다 지역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의 어떤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아일랜드 그 정복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란 이 정도 곤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여기에서 영국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귀족과 카톨릭 신도들이 크노웰의 어떤 지배에 반발해서 왜냐면 크노웰이 이제 어떤 정책들을 했냐면 그 아일랜드에 있는 자장동과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갔고요. 누구한테 나눠줬냐면 그 잉글랜드 사람이나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에는 신교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카톨릭 입고 있는. 그래서 대개 보면 잉글랜드 지주들은 대개 보면 자기 땅에 있고
되게 누굴 이제 파견했냐면 스코틀랜드 지주들 파견해. 스코틀랜드 사람들. 일종의 스코틀랜드는 이제 중간 지주, 우리 식으로 따지면 마름이에요, 마름. 스코틀랜드는 이제 얘네들은 뭐 신교 믿고 있잖아. 록스의 장로교. 그래서 주로 이제 얘네들이 어디 살았냐면 모든 아일랜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요런 지역에 살고 있었죠. 요 북부 아일랜드, 얼스트라고 하죠. 얼스트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있는 사람들 파견해갖고 이제 얘네들 아일랜드 땅들, 그래서 아일랜드 땅을 이제 뭐냐면 그 관리하고 그랬어. 마른 같은 거 중간 또 밑에 하수인들 뭐냐면 파견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크노엘이 주로 이 스코틀랜드인들을 물론 잉글랜드인들도 많이 왔지만 스코틀랜드들 대거 이제 얼스트로 이주를 시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됐어? 불만이 있겠죠. 네, 불만이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귀족과 그다음에 카톨릭인들이 또 이제 그 뭐야 크노엘이 또 여러 가지 신교도 강요 제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누굴 갖다 모셨냐면 찰스 2세를 왕으로 이제 인정하고 찰스 2세는 이제 그 찰스 1세의 아들이잖아요. 프랑스에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교도예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카톨릭 우호적이지만 이 사람은 아예 카톨릭 교도야. 그래갖고 이제 찰스 2세를 모셔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프로테스탄트 오모드 지휘하는 영국 공화정에 위해서 이제 군대를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오모드 지휘 아래 영국 공화정이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잠깐만 제가 잘못 썼는데 그 프로테스탄트 오모드가 그 지휘 아래서 그 당시 군대를 조직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람 오모드가 뭐냐면 지휘 아래서 이 반란을 조직을 하고 군대를 조직한 거죠. 요건 좀 빼시고요. 예, 말이 안 맞아. 예.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코너의 군대가 두개다 잠깐만 설명을 잘못했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본 거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배경으로 이렇게 한 가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안에 그 아일랜드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안에 그 쿠노에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오모드가 그다음에 쿠노의 군대를 정복시켜서 또 군대를 조직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세력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아일랜드 하니까 쿠노엘이 그 당시 그 군대를 파견했죠. 그래갖고 이제 드루기다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이 반란 세력들에게 장악했던 아일랜드를 다시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대규모의 숙청을 감행해.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거기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크노웰의 저주라고 해요. 얘네들이. 크노웰의 저주. 그래서 그때 많은 아일랜드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반란을 가담했던 아일랜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신도들이 다 분배를 해. 대규모 이주 정책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이주 정책이 감행이 됐는데 요때는 더 감행됐던 거예요. 더 많이 더 이주시켰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아까쯤에 이게 주로 얼스트에 몰살로 했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이주 정책을 더 감행해서 그 당시 조금 남아있었던 아일랜드 지주들 이제 땅을 다 뺏어가지고 뭐냐면 또 나눠주고 이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면 아일랜드인들은 대부분 소작인들이에요. 예, 소작인들. 그리고 물론 일부 이제 아일랜드 지주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 크노에 대하고 붙어먹은 그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스코틀랜드 지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코틀랜드 지주한테 또 땅을 주는 애가 영국 잉글랜드 지주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된 거야. 잉글랜드 지주 있고 스코틀랜드 지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일부 아일랜드 지주가 있고 대부분 아일랜드인들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탈을 감행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때 코넬이 이제 아일랜드를 점령하고 나서는 게일러, 그러니까 아일랜드 토속어죠. 토속어를 쓸 경우에는 곧바로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일랜드인들이 게일러를 쓰지 않고요. 영어, 잉글리시를 썼어. 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제 영어를 쓰죠. 게일러는 이제 사화가 돼갖고 그 대학교에서 가서 연구하는 언어 요 정도만 됐고
자,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그 19세기 이제 중반에 되면 감자병이 돌죠. 그 유명한 건데 감자병이 도니까 그 당시 이제 감자로 주로 먹고 살고 있던 아일랜드들이 되게 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아일랜드 소작인들은 뭐 밀이나 이런 곡물들은 다 이제 스코틀랜드 지주나 이렇게 이제 보내고 영국 방출되고요.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부분 감자를 먹고 사는데 감자병이 도니까 뭐 다 죽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그때 30%가 아사됐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수가 또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갔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캐나다의 가문도 원래 아일랜드 가문이잖아요. 그런 얘들 아일랜드 이민들이 막 아일랜드 계통의 사람들이 미국 많이 이주를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일랜드 사람하고 잉글랜드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예. 자, 하여튼 이런 크롬웰 저주가 그때 이제 아일랜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스코틀랜드는 이것도 찰스 2세가 이제 개입됐는데 이 찰스 2세는 여기 가서는 뻥을 쳤죠. 원래 이 사람 카톨릭 교도인데 일단 뭐 뻥을 친 것 같아 보니까 자기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군주를 죽이할 것을 스코틀랜드에 약속을 했죠. 왜냐하면 찰스 1세가 찰스 1세 아들이니까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왕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계승권도 찰스 2세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왕의 이름으로 여기 들어와서 스코틀랜드에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뭐냐면 그 누구야? 여기 코노일이 군대를 파견해서 덤바와 우스턴에서 크노일 군대가 승리하게 돼요. 결국엔 찰스 2세가 이제 유럽 대륙 망명을 하죠. 그래서 왕정 복구까지 이제 뭐냐면 계속 있었다가 다시 영국에 영국 들어오게 되죠. 자, 왕정 복구까지 바꿀 때 영국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찰스 2세는 이 아일랜드 반란과 스코틀랜드 반란에 어떤 이제 뭐냐면 얼굴 마담을 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반란을 직접 자기가 한번 선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을 볼게요. 대외 정책.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대외 정책 보면 항해 조례를 제정했다 하는데 이 항해 조례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죠. 그 당시 영국하고 네덜란드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어. 원래 영국하고 이제 네덜란드는 대립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였죠. 중세 말기 때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직을 여기 갖다 팔고 양모죠. 양모를 이제 여기 수출하고 네덜란드는 그걸 만들어서 모직물을 만들어서 갖다 팔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세 말기 들어가면 14세기 뭐 이렇게 넘어가면 15세기 넘어가면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패스트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영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 기술이 모직물 기술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하죠. 네. 자, 확산되니까 영국이 자체 이제 모직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립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거기에 또 식민지 문제까지 겹쳤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때 영국이 크롬웰 정권에서 항해 조례를 공포하죠. 그래서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상품 운반은 영국 선박국은 물자 상지로 배로 제한해서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주죠. 네덜란드는 그 당시 모직물 외에도 이제 중개무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중개무역에 큰 타격을 준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가 중개무역 타격을 받고 결국에는 영국하고 잉글랜드, 네덜란드 전쟁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면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17세기 중반부터는 세계 패권이 영국이 장악하기 시작해요. 네덜란드 몰아내고 예.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세계 식민지 그 패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16세기 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죠. 그래서 17세기 중반 때부터 중반까지는 네덜란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과 후반 들어가면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요 계기가 됐던 것 여기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이 네덜란드 무역의 정점이 있던 것이 항해조의 전까지죠. 그래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19세기,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영국과 프랑스한테 식민지 패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해조대는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거의 이제 사문화돼요.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되니까. 결국엔 19세기 때 자유주의 확산되면서 항해조례가 폐지되죠. 예. 공식적으로 폐지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항해법, 항해조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해조례는 그러면 왜 코너에게 공표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집권 기반이 뭐 어떤 세계였어요? 영국의 중상층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상층의 어떤 그 뭐냐면 안전은 그러니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표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노에 대해 어떤 독재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거죠. 그다음에 에스파냐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메이카를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코노에는 뭐 아일랜드 반란이나 스코틀랜드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스파냐나 전쟁에 승리해서 자메이카를 획득하고 항해주도를 공포하는 대팽창 정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인들이 어떤 중상층들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 정책이었죠.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재 정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독재 정치를 했던 방법이 뭐냐면 소장제라는 걸 실시했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뭘 통과시켰냐면 풍기 단속법을 공포를 했죠. 풍기 단속법은 뭐냐면 청교주의식 어떤 그 정책들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뭐 영화나 술을 마시는 것, 영화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락 같은 걸 다 금지시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군대를 주둔해요. 예, 그 명분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장을 파견해 갖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국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독재 정치를 했다. 예. 풍기 단속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쯤에 말했지만 아일랜드인들이 반란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크노엘이 그 카톨릭보다는 신교도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란을 했잖아. 그러다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크노의 저주를 불러일으켰죠. 대규모 학살을 당하고 예전에 그래도 좀 남아있었던 땅들 다 뺏어가지고 잉글랜드나 그 스코틀랜드 지주한테 주고 그래서 이걸 크노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독재 정치를 했다. 그럼 크노의 사후에 누가 이제 등장했냐면 리처드가 이제 호국경을 실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아버지처럼 유능하지는 못했어요. 크노에는 독재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약간 이익 챙겨주고 그러니까 어느 유지했는데 이 사람은 독재를 했는데 너무 무능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몽고 장군에 의해서 찰스 2세가 등극을 해요. 앞에서 이제 찰스 2세는 이제 찰스 1세 아들로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프랑스에 있었고 앞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반란이나 잉글랜드 반란 때 또 개입을 해갖고 또 나름대로 좀 하려가 잘 안 돼갖고 이제 계속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찰스 2세가 왕정복권을 해갖고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청교도 혁명의 의의를 볼게요. 이거 뭐 교과서 정도 내용이야. 의의쓰라는 거는 좀 약간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절대주의와 전제정치에 대응해서 이편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확립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명예혁명이 계승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처럼 시민혁명, 계급혁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걸 이제 왕당파나 그다음에 혁명파 기사당이나 왕당파나 혁명파들이나 그 애들들 보면 다 이제 출신이 비슷비슷하죠. 예. 그리고 종교라고 또 나눌 수도 없어. 카톨릭 교도 중에 또 그 위에파에 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교도 안에서 또 왕당파 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뭔가 그 계층이라든지 종교 문제보다는 약간 이제 뭐냐면 자기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시민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계급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권한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그 청교도혁명이나 뒤에 이제 명예혁명을 거쳐서 이제 왕의 자의적인 어떤 지배를 이제 뭐냐면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법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죠. 그 안정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유권 문제가 확립되고 영국 은행을 통해 또 재정 문제도 해결하는 등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확립됨으로써 왕이 멋대로 남의 재산을 뺏지 못하는 걸 하죠. 예전에 중세 시대나 근대 시대 때는 근대 초창기 때 그런 일이 많았어. 절대 왕년 시대 때.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은행가들이 왕가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는 거야. 배째는 식으로.
그래갖고 따지면 와가지고 저 새끼 반역했다면서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빚을 그런 식으로 강제 탕감을 하고 근데 영국에서는 그게 힘들다는 거야. 왜?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 짓을 못하죠. 어떤 사람 죽이고 재산 뺏고 빚 졌는데 나 몰라다 배짜리 실 나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안정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사회경제사 마르크스 주의자는 시민혁명,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물사관에 맡겨서 부르주아, 계급혁명 이렇게 주장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영국의 특성을 보니까 프랑스가 아니거든. 영국은 결국에는 이런 그 입장은 철회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청교도 혁명의 어떤 사회경제적 의미 이런 것들은 좀 그래 나오게 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당시 자기 귀족과 젠틀 계층이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어떤 부르주아 귀족처럼 적대지 않고 유대감이 형성됐다. 자기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 귀족도 있고 이 당시 부르주아 상인이라고 하면 되겠네. 상인 뭐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젠틀 기준에서 나왔죠. 젠틀 계층에서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젠틀 계승하면 지주가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상인이나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건가. 자기 귀족도 어차피 비슷한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 귀족은 예전에 뭐야 공작, 자작, 백작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자기 귀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극소수야. 대부분 귀족은 이제 젠틀 계층이죠. 항신 귀족들. 그래서 뭐 상인이나 그 전문가 계층이나 그냥 젠틀 자기 계층이나 다 비슷비슷한 성격들이야. 한 집안이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부르주아와 귀족처럼 적대지지 않고 유대감이 강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혁명은 그런 그 두세 역할 타협을 통해서 산물에서 왕권 왕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이제 명예혁명의 왕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그 사상적으로 보면 근대 사회 발전을 둔 그 사회 사상의 민주주의 사상이 다양하게 정했는데 특히 이제 이걸 볼 수 있는데 수평파의 주장을 볼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보면 수평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혁명파 구성원 중에 사병 집단으로 구성된 내용이 있어.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내세우고, 그다음에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이런 것들, 법운율 평등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이었다. 지금은 당연한 소리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혁신적이었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조금씩 사회가 발전되면서 실현된 부분이었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들이 정치 관용을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인민협정이라는 게 있어. 인민협정. 인민협정에서 이 내용을 주장했거든요.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다세 합리화, 법의 평등하고 공정한 운영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상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명예혁명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왕정복구 넘어가기 전에 영국 국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영국 국교회가 여기 표면 보면 되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영국 청교도도 원칙상으로는 그 형식상으로는 여기 어디 속한다고 했어요? 영국 국교에 속하는 파요. 예. 물론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는 이제 분리돼 나갔지만,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영국 국교에 보면 영국 국교회 자체가 어떤 세속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좀 신교적 요소도 있지만 그 안에 구교적 요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통일령 보도 이제 그 교리는 신교 영향을 받았죠. 온거는 칼뱅바주의인데 구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사도 성체 성사나 그다음에 세례 같은 것들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또 성사도 인정해 국교들. 근데 이 안에서도 그 뭐냐면 청교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하자. 성공회, 그 영국 국교회 본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영국 국교회 지금 성공회라 부르는 아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 얘네들 안에서도 또 세 파로 나눠져. 이게 이제 고고학파, 고고회파죠.
고교회파라고 하죠. 줄여서 고파교회라고 해요. 고파교회는 카톨릭 요소가 되게 강해요. 그 예배하는 성직의 어떤 가능성, 신부가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어떤 중요성, 이 원래 카톨릭에서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말은 영국 국교회지만 실제적으로는 카톨릭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앞에 이제 찰스 1세가 겉으로는 영국 국교회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야? 친카톨릭 정책을 내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까놓고 이제 카톨릭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영국 국교회에 있었던 이 고파교회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또 반발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접파교회가 있어. 접파교회는 그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더 강해요. 여기는 성서 지상주의 그리고 그 신앙의 의인 교리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 특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조직이나 성찬설 뭐 세례 같은 것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접하교회에 있어. 그래서 이제 있고 접하교회하고 고파교회 중간에 있었던 그 파들이 강교학파, 강교회파, 강교회파들이 이제 이 성공의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양극단이고, 그리고 이제 청교도를 볼게요. 청교도는 원래는 영국 국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영국 국교의 좌파 정도 세력인데 얘네들이 이제 왜 생겼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일령을 공표했잖아요. 이 통일령 안에는 국교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통일령 안에 이제 국교적 요소들을 좀 척결하자. 영국 국교의 어떤 국교 카톨릭을 척결하자. 깨끗이 하자. 프레이트하자. 청교도야. 그리고 나서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또 이제 영국 국교에서 독립된 교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세력까지 합쳐서 그냥 청교도라고요. 그래서 청교도는 원래 영국 국교에 있다가 나중에 명예혁명 후에 독립되죠.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나 서양사 개론에서는 독립협회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독립협회 아니 독립협회다. 그 명예혁명 이후에 독립한 청교도들의 그 어떤 독립교회를 그냥 앞에 그 전까지도 그냥 뭐라 그러죠? 소급 적용해갖고 그냥 마치 영국 국교회와 달리 청교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비국교도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그때는 청교도 이전까지는 청교도도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청교도도 영국 국교에 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들 안에서 또 되게 이제 또 많아요. 예. 요게 잔류파, 분리파가 있는데 청교도 잔류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또 따로 독립교회를 만들지 말고 그냥 영국 국교들 안에 있자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청교도가 분리된 후에 이 영국 국교의 잔류파들은 계속 남아있다 결국엔 성공회에 영국 국교에 흡수 통합되죠. 그럼 이제 분리파를 볼게요. 자, 분리파 안에서도 이제 있는데 분리파들은 그 어떻게 이제는 원래는 이들도 뭐야 영국 국교회죠. 음.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 코넬 사원 이제 왕정 복구할 때는 형식적으로 영국 국교에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 인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얘네는 말이 우리하고 같이 있지만 이제 딴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실제로 비국교도 취급을 받아요. 그다음에 카톨릭들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카톨릭들도 함께 요 청교도도 비국교도 취급을 받은 거야. 형식적으로 나중에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독립을 했지만 하여튼 그 안에 이제 보면 장로파, 독립파, 해중파라고 하죠. 수평파, 침례파, 디거지파, 피그니 파더즈 이렇게 아까 이제 피그니 파더즈는 해외 나가서 청교도에 독립교회를 만들자,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자, 어떤 이상사회를 만들자 이런 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임스 1세 때 미국으로 대구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앞에 부분 참조해 주시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그런 청교도 분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디거즈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 또 이제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 침례파가 있어. 이 침례파는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제4세파의 영향을 받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신앙 내용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만 세례를 해단다. 그러니까 유아는 모르잖아. 유아 세대를 방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아 때 받은 그 사람은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침례파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있죠. 침례파. 그래서 각 교회 독립이나 교회와 국가의 분립을 강조하는 그런 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상당하게 뭐냐면 많은 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국교도 안에 또 청교도나 또 성공에서 그 안에서 또 파벌들이 있고 이런 파벌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그 영국의 그 청교도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왕정복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왕정복부는 왜 이러느냐?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국민들이 크로의 독재 정치를 되게 싫어했어. 크로웰이 이제 상당히 이제 원칙주의자잖아요. 원리주의자고. 그래서 이제 신교를 너무 강조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뭐 도박도 못 하게 돼, 오락도 못 하게 돼. 영화는 그 당시 없었죠. 연극도 못 보게 하고 다 이제 거는 가. 그래서 오락거리, 투기 뭐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염증이 느끼는 거지. 이 크노에드. 근데 크노에드 하도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킥스를 못했다가 나중에 그 사후에 무능한 그 아들이 즉위하니까 왕정복구를 희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찰스 2세가 뭐냐면 그 9년 만에 망명 끝에 들어와서 왕이가 됐던 거죠. 근데 이 찰스 2세는 좀 약간 특이하게 뭐냐면 카톨릭 교도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제임스 1세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장로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신교도였고 그 아들 찰스 1세도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도 영국 국교회나 이런 믿고 있었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자기 부인의 영향에 따라서 카톨릭의 어떤 친카톨릭 정책을 펼쳤고 그 카톨릭을 이용해 갖고 친카톨릭 정책을 이용해서 청교도 세력들을 좀 억압하려고 했죠. 근데 찰스 2세는 좀 경우가 달라, 결이 달라. 이 사람은 개인적 카톨릭 교도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것을 망권 강화에 이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카톨릭이고 정치적으로도 이걸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 찰스 2세가 집권할 때 당시에 의회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의회가 예전에는 청교도들로 다 구성이 됐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 찰스 1세 때는. 근데 이때 의회 구성원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정통 국교회로 바뀌어. 그리고 청교도는 이제 거의 극소수파야. 예, 소수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앞에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크로웰이 너무 독재 정치를 하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상당히 염증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발로 이 국교회가 영국 정통 국교회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청교도나 카톨릭은 진짜 극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을 때는 어떻게든 이제 국교회 중심으로 나가서 특히 이제 앞에 찰스 2세가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내세우니까 당연히 카톨릭 세력과 찰스 2세 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도 카톨릭을 믿고 있었거든요. 찰스 2세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찰스 2세는 이제 예전에 뭐 전제 정치 요구, 카톨릭 회복을 내세웠고 그리고 그 당시 의회가 있었죠. 의회가 비등하게 권력 분산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도보미작을 통해서 그 당시 외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카톨릭 회복을 노리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이런 스페인 같은 나라들과 하려고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거는 미작이죠. 왜냐면 이거 알려지면 의회에서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 간용 신령을 방패했어요. 말이 간용 신령이지 이걸 누구예요? 카톨릭 신도를 포함 비국교도 신앙을 허용해 준다는 거야. 이때 비국교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세력이 있죠. 카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도 있죠. 청교도는 원래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국교에 속한 형식적으로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이제 인식 속에는 얘네들 이제 내버린 자식들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비국교도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또 형식적인 독립은 나중에 명예혁명 때 했지만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전쟁에서 이제 전체 네덜란드 식민지전쟁을 이제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뉴 암스트랑당의 지명이 뉴요크로 바뀌죠. 네?
요거 원래 뉴욕이죠. 원래 뉴욕. 그러니까 뉴욕이 원래 이제 누구 식민지였냐면 지금의 이제 뉴욕이 그 뭐냐면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 당시 인디언호부터 맨하탄 섬 있죠. 뉴욕에 보면 아주 큰 섬 있잖아요. 요거는 아주 값싸게 사들였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제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다시 이제 요걸 누가 뺏었냐면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잉글랜드 뺏고 그 당시 왕의 아들이었던 왕제, 그러니까 왕의 친척이죠. 네, 왕의 동생인가? 하여튼 왕의 동생의 이름을 따서 요크 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고 부르는 거야. 뉴욕. 그래서 오늘날 뉴욕이라고 되죠. 이때가 이제 언제면 찰스 2세 때야. 찰스 2세 때. 원래 뉴욕은 예전에 네덜란드 식민지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회가 이제 또 심사령과 임신보호령 같은 여러 법들을 만들죠. 도시자치법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종교적인 법에서 이제 국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탄압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의회가 이제 국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누구냐면 그 누구야 신교도 목사들을 성직자를 추방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탄압을 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도시자치법 법에 이제 만드는 국교에 의해 실용부 정부 참여를 금지시키고 집회법 그 비국교도 의식에 따른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위반한 자는 투옥 등 국외에서 추방을 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찰스 2세의 어떤 종교 정책하고는 좀 반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사령을 공포하는데 심사령 배경 보면 프랑스 루이 14세하고 손을 잡고 카톨릭의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도보미자기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국교도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도보미자 내용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의해서 그 당시 카톨릭과 천교도의 간직 취임을 금지시켜. 그래서 주 타격은 여기에요. 카톨릭.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청교도도 형식상은 국교였지만 비국교도로 인식됐다고 했죠. 얘네들도 타격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공직 취임 시 국교도의 어떤 절차에 따라 성체성사를 국교도 의식에 수행한 거야. 그래서 공직의 국교도를 한정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 국교에는 칠성사 중에 2개는 인정한다고 했죠? 2개. 예.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체성사야. 예.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성체성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교도에서는 이제 교회 가보시면 이거 비슷한 거예요. 빵과 포도주 나눠주잖아.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갈 때 제일 즐거운 날이 요 날이었어. 어릴 때 빵 먹고 포도주도 먹었는데 알딸딸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즐거운 날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개신교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찬신이라고 성찬식으로서 어떤 의례적인 행사야. 그냥 성사는 의미가 없어. 근데 영국 국교에서는 이게 성찬식이 아니라 성사하는 거야. 이걸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카톨릭 입장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성체 성사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절차 과정이. 그런데 국교의 의식에 따라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 취임 때 당연히 카톨릭 교도는 이걸 해야 되니까 나 못하겠다 이거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직 취임할 수 없는 거고 청교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왜냐면 청교도 입장일 때는 성찬 성사 그러니까 모든 성사를 다 부정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공직 취임일 때는 국교도만 한정됐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나중에 그 뭐냐면 심사령이 완화돼요. 명예혁명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완화되냐면 청교도에 한해서 그 요는 그 성체성사 의식을 진행을 안 해도 된다. 다만 왕에게 충성을 해라. 충성 맹세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청교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 왜냐면 얘네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비록 개인적으로 왕한테 충성을 해도
결국에 내가 그런 뭐냐면 신교도이기 때문에 왕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교 차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부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청교들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법을 이제 또 고쳐갖고 이제 뭐냐면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19세기 때 이런 이제 심사령 폐지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개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절차를 없애버렸어. 예. 그리고 나중에 1년 뒤에도 카톨릭교도 없앴죠. 카톨릭 해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다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심사령 폐지는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19세기 후반때 일어난 거야. 근데 이때 이제 거의 사문화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번역할 때 이 심사령 폐지를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런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 행위를 보죠. 18세기 아니라 19세기예요. 예. 19세기 초반 때 1818년, 1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28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폐지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세기 때 자유주의 개혁을 통해서 거의 폐지됐다, 사문화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신 보호령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 근거가 없이 인신을 구속하거나 체포는 금지되며 혐의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때 혐의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그당이 주도를 했다. 시그당은 왕당파, 아까 토리당보다는 좀 약간 반왕당파세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있고 뭐 클랜드 법을 통해서 비국교도의 활동을 뭐 제약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점법이 제정했는데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의해서 카톨릭 교도가 영국 왕이 되는 걸 금지시켰어. 네. 카톨릭 영국파.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제임스 2세 때죠. 제임스 2세 때. 제임스 2세 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에요. 뒤에 이제 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이제 1679년 선거에서 시그당이 대선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까지 18년 전까지는 왕당파가 토리당이 이제 그 의회를 이제 지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수당이 되니까 독점법을 제정한 거야. 그래서 카톨릭 교도가 이제 카톨릭 신도가 왕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 왜 그랬냐면 제임스 2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 사이에 메리라는 그 딸 외에는 그 안 낳거든. 두 명의 딸 외에는 낳진 않았어.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승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또 두 번째 왕비가 등장하면서 젊은 왕비에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명령명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제임스 2세 이후에는 카톨릭 교도의 뭐냐면 신도가 영국 왕이 되지 못한 걸 금지시켰죠. 그리고 그 딸인 메리 같은 거 있죠. 메리는 이 사람은 카톨릭 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임스 2세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카톨릭 교도인데 메리는 이 사람은 카톨릭 교도가 아니라 그 신교였어요. 그리고 누구와 결혼해요? 그 당시 그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월리엄 3세와 결혼하죠.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월리엄의 손자와 결혼해. 이도 신교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이제 적용이 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게요. 예. 그 다음에 독점법 제정이 1679년이요. 이게 찰스 1세 맞네요. 예,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찰스 1세. 예,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예, 찰스 1세 맞아.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임스 2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제임스 2세 이후에 이제 왕위 승계를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그 단서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제임스 2세까지 봐주고 그 뒤에 왕이 카톨릭 교도가 즉위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하는데 헷갈려가지고.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법들을 이제 1년의 법들 왜냐면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토리당과 시기당의 성립 볼게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왕권하고 이제 의회가 대립할 때 의회 일부 중에 그 보수파들이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형성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 보수당, 토리당이야. 심사령 부분에 제정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시그당이 형성됐죠. 시그당은 좀 왕을 싫어하는, 찰스 2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당이죠. 그래서 시그당인데 요는 진보적이고 의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인 계급이나 일부 비국교도도 포함됐었다. 그래서 요걸 자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리당, 시그당이 보수당, 자유당이 되잖아요. 한동안 이제 이 양당 구도가 형성이 되죠. 예,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노동당이 들어서 이 노동 19세기 말에 이제 노동당으로 대치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명예혁명을 보죠.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제임스 2세는 이제 그 찰스 1세의 아들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갖고 이제 초창기 때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과 마찬가지로 그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집권 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좀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 형과 달리 좀 약간 친국교의 정책을 좀 펴게 돼요. 그래서 뭐 신앙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이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의 특권을 확인시켜주고, 토니당이 또 지지를 받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카톨릭 부흥 정책을 표명해. 그래서 이제 카톨릭 부활을 시도를 하게 되죠. 카톨릭 교도들은 정부의 추민원, 고위직, 고위직 그 고위직과 군 대장교, 군대 장교, 대학 교수 임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폐지시켜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의회가 만들었던 심사령과 임신 보호령을 폐기시켜.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다시 부활됐다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잠시 제임스 2세 때 이제 뭐냐면 잠정 약간 폐지된 거야. 일시 폐지됐다가 나중에 명예혁명 때 이후에 제임스 2세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돼요. 예. 그래서 잠시 제임스 2세 때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회복선언을 하게 돼요. 예.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제임스 2세가 이제 두 번째 아내로부터, 이 사람도 카톨릭 왕비인데 그 당시 왕자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카톨릭 회복을 선언했어. 그래서 이 선언에 따라서 왕은 1687년에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했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예전까지는 그 국교도인들이 의회에서 이제 국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참았어. 왜냐면 제임스 2세가 카톨릭 교도지만 그의 아들이 없으니까 어차피 딸 메리가 이제 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러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제 카톨릭 뭐 그런 정책들이 없을 거다 했는데, 이 사람이 왕자를 탄생했어요. 그 왕자가 당연히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왕자가 또 되면 또 친카톨릭 정책을 내세울 거냐. 도저히 못 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머먼스 궁의 반란이 있어요. 자, 머먼스 궁은 그 왕족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머먼스 궁이 그 당시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동시에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추종자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머먼스 반란을 실패를 도가고, 그때 대법원장이었던 제프리 사람이 유명한 피해 재판을 하게 돼요. 그때 머먼스 공의 반란에 참여했던 많은 용의자를 체포하고요. 또 사형시키거나 외국에 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규모 피해 재판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상비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영국은 상비군이 없다고 했죠. 해군은 상당히 좀 있는데 육군이 상비군이 없어. 근데 이제 상비군을 설치했다는 거죠. 프랑스처럼. 자, 명예혁명 보죠. 명예혁명이 예전에 한번 99년 추가 기출문제 나왔고 11년 기출문제도 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 명예혁명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다. 무혈을 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문제 나왔냐면 그 당시 명예혁명이 일어난 해 물어본 적 있어.
그래서 명예혁명이 그 당시 1689년인가요? 88년인가? 88년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1688년이다. 그리고 100년 뒤에 뭐가 일어났죠?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 정확하게 100년 아니지만 약 100년 뒤에. 그래서 1680 명예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다음 100년 뒤에 일어난 혁명, 그게 문제가 물어본 거 있어. 그래서 연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17세 후반, 18세 후반에 일어났던 거죠.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임스 2세가 아들을 출산하니까 더 이상 이제 얘가 참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다음에 그 남편이었던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 3세가 그 불려서 공동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그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루이 14세가 싸우고 있었잖아. 근데 루이 14세가 좀 약간 공격을 좀 풀어줬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영국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된 거야. 그 왜 그러냐면 루이 14세 입장을 볼 때는 이제 얘네들이 이쪽 가면 영국의 내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럽 패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의외로 쉽게 끝났잖아. 그냥 도망갔죠. 프랑스 도저히 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리하고 네덜란드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추대했다 거죠. 메리는 원래 이제 단독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데 메리가 자기 남편하고 공동 왕이 되지 않은 이상은 뭐냐면 나 왕이 계속 못하겠다 하니까 같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보면 영국의 절대 왕정 체제가 종말을 했고요. 이제 로마 교황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단절을 했죠. 카톨릭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한 거죠. 의회의 정치적 위상이 확보되고 도시 상공 시민과 지방 젠틀리층의 영향이 강해졌다는 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을 타파했죠. 의회 중시의 입헌 중치가 성취됐다. 근데 지금도 영국은 계속 뭐냐면 왕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죠. 왜 그러면 입헌 정치가 계속 진행되냐? 입헌 군주제가 진행되냐? 다 이유가 있어. 그 앞에 누가 집권했어요? 이 크노에라는 사람이 독재를 했잖아. 10년 동안 독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영국 가 보시면 크노엘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 되게 죽일 놈이야. 맞아 죽일 놈이야.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어차피 위에 있는 대가리는 필요하다. 상징적이든 뭐든 간에. 근데 위에 대가리가, 위에 있는 게 그 대가리가 수장이 크노엘처럼 독재적이고 유능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의회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크노엘 같은 독재자나 유능한 사람보다는 그냥 상징적 존재가 필요한 왕을 그냥 세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왕을 세워놓고 왕을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왕에게 권한을 안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잉글랜드 왕권이 계속 지금까지 간 거야.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청교도혁명이 인한 정치변화를 더 진전시켰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권리장정을 볼게요. 요거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죠. 언급된 게 다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자, 권리장정을 좀 보면요. 자, 왕은 그 권한에 의한 의회 동의 없이 법을 혼용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 위법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삼아 의회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전에 거쳐 또 의회가 승인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왕이 사용하기 위한 금지할 징성을 위법이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1번과 4번은 뭐냐면 그 법의 제정을 의회에게 이제 독점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왕이 의회가 만든 법을 함부로 깨지 말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징수하지 마라. 세금을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제 제임스 2세가 잠시 권리장정하고 권리장정이다. 그 뭐야 심사정하고 그 당시 심사정하고 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심사정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임신보호령을 잠시 중지시켰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명예혁명 회복됐지만 다시 심사정하고 임신보호령 다시 실시됐죠.
자, 그 다음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한 평상시 왕궁 내 상비군을 징집하는 걸 위법이다. 앞에 이제 상비군 설치했다고 했죠? 제임스 2세가. 상비군을 왜 설치했냐 다 이유가 있어요. 상비군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위법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9번이 있는데 9번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된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그 뒤에 있지만 국민공예 때 인권선서 내용하고 좀 비슷해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한 내용인데, 의회 내 발언 또는 의사 진행의 자유는 어떠한 법정이나 의회 밖에서 탄핵되거나 신문의 대상이 없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의 면책권, 발언 면책권을 규정짓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런 그 권리 정정을 이제 공포를 했다는 거죠. 의회 권한을 강화시켜서 의회 입법권 가세권을 확인하고요. 의원 선거의 자유, 의원의 원내 발언의 면책권을 규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 권리정정은 중세 이래의 선정적인 정통을 확인하고요. 입헌 정치의 발전에 기해서 미국의 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서에 큰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것도 부족하니까 추가 조치를 해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네, 이거. 자, 추가 조치가 뭐가 있냐 보면 군대 통수권을 위해가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비국교도 예배의 자유 허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있는데 요때는 이제 요 명예혁명 이후에 아까 처음에 것처럼 그 당시 그 신교도가 완전히 이제 명실상부하게 독립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때 비국교도는 신교도를 포함한 그 카톨릭이죠. 그래서 비국교도는 그 공식적으로 국가 정책상 공식적으로 공적 자리에서는 하지 못해도 뭐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예배하는 거는 허용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칙,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을 부정을 한 거죠. 이걸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한 거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국교도의 어떤 차별적인 것들은 계속 남아 있었죠. 근데 믿는 거 가지고는 탄압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년마다 뭐냐면 의회의 정기적인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건요법, 죄송합니다. 건요법을 폐기시켰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서양사 총론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거 외워두세요. 기출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앞에서 이제 여기 그 내용이 있죠. 요걸 이제 간용법이라고 해요. 이 명칭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내용을 보면요. 권리정정 이후에 이제 여러 법령이 공포되면서 명예혁명 결과가 더욱 공고히 다져졌다. 자, 예컨대 간용법은 영국 국교회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보장하였다. 1693년에 의회가 관례적인 건현법의 그 통과를 거부함으로써 언론 출판 자유가 대의 정치화 번영에 발전하였다. 이에도 판사 임기에 관한 법을 지정하여 함부로 판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파면이죠. 요건 서양사 개론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추가로 뭐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했고요. 평화 시에는 상비권 유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로소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궁의 상비권을 진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 있잖아.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에도 이제 영국이 세계 제국으로 발전되잖아요. 예, 해가 지지 않는 국가고 막 하고 식민지도 많죠. 근데 영국은 의외로 해군은 되게 강한데 육군이 별로 없어. 섬나라 특성은 그런지 몰라도 일본은 육군도 많은데 육군이 별로 없어요. 해군에 비해서. 그래서 자체 본토에는 육군이 별로 없고 주로 식민지 할 때 이제 육군들은 주로 이제 누가 하냐면 인도인들 있죠. 인도가 이제 인구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좀 친한 애들도 많고 영어도 통하고. 그래서 인도인들 많이 이제 뭐냐면 용병으로서 세계 각국을 지키는 데 이용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장교는 영국을 파견하는데 주 사병들 하사관들은 저 인도인들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이한 거야. 뭐 요거하고 관련된 것 좀 관련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리와 원리엄이 통치하는데 실제 이제 통치는 원리엄이 하는 건데 되게 이제 국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대소수 관리들과 측근세트가 위원해서 국사를 처리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얘네들 측근과 이제 뭐냐면 관리들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내각이라고 했어. 내각.
그래서 이것이 내각이 모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리 집단이 곧 내각으로 모습을 바뀌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내각은 원리형 계승된 옛 여왕 치세 말기에 정책 수립으로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 왕도 여왕도 그 메리의 딸이거든요. 두 번째 딸이에요. 예. 첫 번째 딸이 메리고 그다음 두 번째 딸이 옛 여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옌도 이 사람도 집안 자체는 그 스투트 왕조 집안 자체는 그 천주교지만 얘는 개인적으로 신교를 믿었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헌 정치의 발전을 볼게요. 대브리튼 왕국이 성립되죠.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위해가 통합을 하고 예정할 때 스코틀랜드의 활동 영역이 강화됐다. 스코틀랜드가 그까지 이제 활동력이 확대됐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코틀랜드 역사를 좀 볼게요. 잠깐 볼게요. 예전에 쭉 얘기를 했는데 좀 드문드문한 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면 원래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있죠. 여기 북쪽에 브리튼 섬이라고 하는 땅 있잖아요. 여기 북쪽에 있었던 그 스코트족이 있었어요. 이 스코트도 이제 켈튼족의 일종이야. 영국, 잉글랜드는 켈튼족이 있었고, 예. 얘네들 켈튼족의 일족이에요. 근데 이 영국의 켈튼족들이 그 당시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 이제 노마의 지배하다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한 80% 켈튼족은 수호하고 살아. 노마가 잘 싸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문화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뭐라고 하냐? 노마의 수호에서 살았던 이들 브리튼이라고 해요. 브리튼. 근데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이 노마의 지배에 한 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스코트 쪽에 살고 있는 남부 지역에 들어가.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스코트족을 뭐냐 통제를 하고 해서 자기 세력 끌어들이죠. 이들이 뭐냐면 핀트족이야. 핀트족, 스코트 남부지역 핀트족과 스코트족이 이제 있었고 얘네들을 예속화시켰죠. 그래서 이 노마가 이제 여기까지 공격을 하죠. 네, 핀트족 공격. 오히려 몰살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포기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냐면 하드야누스 장벽을 만들잖아요.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어떤 경계선 장벽을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부에 있었던 스코트 그 핀트족들은 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뭐냐면 스코트족의 지배를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핀트족은 없어지고요. 스코트족에 의해서 통합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 북쪽 지역, 잉글랜드 북쪽 지역의 땅을 뭐라고 하냐면 스코트족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뭐야? 이 북쪽 지역에 스코트족이 사는 나라 해갖고 스코틀랜드라고 하죠. 자, 그럼 켈튼족에 있었던 이제 브리튼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켈튼족에 이 순화된 사람이라고 했죠. 로마 브리튼인들은 어떻게 됐냐? 그때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쳐들어온 것보다는 그 당시 이제 그 앵글 섹슨족이 있죠. 앵글로하고 섹슨족. 얘네들을 이제 브리튼인들이 요 밑에 있었던 피튼족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노마가 이제 철수한 후 이 피튼족을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앵글 섹슨족들 중에 상당수를 용병으로 차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들어온 거야. 근데 앵글 섹슨족들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브리튼인들 공격한 거야. 그 브리튼인들이 어떻게 쫓겨났죠. 저쪽으로. 여기가 어디야? 웨일즈죠. 그리고 여기를 지배를 해본 거야. 그러면서 앵글 섹슨 왕국, 친왕국을 만들죠. 친왕국을.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자기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래서 이쪽 지역을 뭐냐면 앵글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 해서 잉글랜드가 된 거야. 잉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의 언어, 앵글의 언어를 잉글리시라고 하죠. 잉글리시, 영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덴마크 쪽을 건너와서 노르만족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치고받고 하다가 일부 땅을 떼어주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이쪽 그 노르만디에서 노르만디 공격이 쳐들어오죠. 노르마 왕조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그때 이제 잉글랜드 왕들은 이 땅을 어떻게든 먹으려고 했어요. 이 스코틀랜드다. 근데 안 됐죠. 매번 이제 격퇴당하고 해갖고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알리지어스 여왕이 죽고 나서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잉글랜드하고 활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초도 왕조하고 활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뭐야? 제임스 1세를 겸하게 되죠. 그래서 제임스 6세는 뭐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고 제임스 1세가 아니고 잉글랜드를 지배해요. 그래서 왕은 한 명인데 이 왕 밑에 독립된 국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군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주는 동일한 군주를 맞는데 분리돼 갖고 이 동일한 군주에서 연합된 형태야. 예, 국가 형태는 다르고 다만 군주만 동일한 군주를 모시고 같이 연합한 형태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서로 이제 결합된 형태지만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그런 형태죠. 그런데 이제 대브리튼 왕국이 성립되면서 왜냐면 이게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완전히 한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활동 영역하고 스코틀랜드도 좋은 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자체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통합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이 활동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까지 통합되냐면 아일랜드까지 통합이 되죠. 그때 아일랜드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 왕국은 그냥 계례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잉글랜드에. 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아일랜드 왕국까지 다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북 아일랜드 제외하고는 다시 독립되지만 그 뒤에 얘기고요. 그리고 카톨릭의 스투어트 왕실의 복귀를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맨이나 옌 같은 경우에는 스투어트 왕조지만 뭐냐면 신교도였거든요. 근데 나머지 왕족들은 대부분 스투어트 왕실은 천주교인들이 많아. 카톨릭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하노버 왕실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영국 왕실 영국 국교에 속하는 규정을 둬요. 그래서 제임스 2세의 후손들이 왕의 욕을 공색시켜. 왜냐면 얘네들 상당수가 뭐냐면 카톨릭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메디나 그다음 앤 같은 경우에는 의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그 신교예요. 근데 나머지 뭐 자녀들 있죠, 뭐 딸들 뭐그 일가친족들은 대부분 뭐냐면 카톨릭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얘가 만약 예녀왕이 지금 처녀도 늙어 죽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딸 자식도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야? 그 다음에 카톨릭 교도가 이제 즉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그 뭐냐면 스투어트 왕조의 반계열 쪽이 있어요. 또 반계열 독일계 그 가문이 있는데 요 하노버 왕국의 하노버 공국이 있죠. 하노버 공국에서 독일 공 그 누구야? 하노버 공국에서 이제 조지 1세를 모셔와서 뭐냐면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노버 왕조의 시작이에요. 조지 1세는 이제 독일 사람이고 영어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치에 거의 간섭을 안 하죠. 물론 뒤에 이제 하노버 왕조 중에 정치에 직접 간섭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이제 정치 간섭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아니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뭐냐 정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내각과 연결돼서 내각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영국의 왕은 상징적 역할만 한 거야. 그래서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가 발전되면서 의회 다수당이 조직됐다. 영국의 어떤 영국적 정통이 수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참고로 이 하노버 왕조는 한 번 왕조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 있죠. 빅토리아 여왕은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면 작센에 있는 독일 공작하고 결혼해. 작센 공작. 그래갖고 이제 태어난 아들이 있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되게 영국도 이제 모계 혈통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국계 혈통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자식이라도 결국에는 이쪽 집안의 혈통을 이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작센 호바르트. 제가 예전에 한번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찾았어. 작센 호바르트 뭐냐면 이거 또 우리 까먹었다. 작센 코바르트 고타 왕조. 예.
요게 이제 돼요. 작센, 코발트, 고타 왕조. 예.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폭격기 중에 유명한 폭격기가 고타라는 폭격기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냐, 반독 정서가 이제 뭐냐면 퍼져가지고 독일식 명칭을 상당히 시사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다 퍼졌거든. 그래서 독일계 같은 경우 명칭도 이제 영국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괜히 작센, 코발트, 고타 왕조, 거기다 고타라는 것이 지금 독일 폭격기 이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괜히 이거 걸었다가 좀 그러니까 그 당시 고민고민해서 왕조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날 가면 윈조 왕조 바뀐 거야. 윈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윈조 왕조 가는 거죠. 예. 그냥 상식상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영국에 의해 번창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좀 보시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랑은행이 성립돼요.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게 영국 은행, 영랑은행이 사설은행이었어요. 근데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매수해갖고 이제 중앙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정부는 낮은 이자율로 돈을 차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 영랑은행을 통해서 돈을 이제 빌릴 수 있고, 유상계급은 의회 보증인을 확신하고 영국 영랑은행 정부에 융자를 내죠. 최초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리로 뭐냐면 많은 자금을 이제 시장에 풀 수 있고 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최초의 중앙은행이 영랑은행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쭉 봤고요. 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나? 밑에다 지웠나? 이거 지웠네. 자, 한번 넘어가, 중요한 건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설명했어요. 찰스 2세부터 해서 의회 대응,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제가 푸는 거, 카톨릭 제임스 2세, 그 다음 명예혁명, 이렇게 경과에서 권리장전까지 쭉 얘기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의의는 좀 볼고, 의의는 이제 이거 외워두세요. 의의 입법권, 현치권, 네. 이런 것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 그 형량적 조치도 있죠. 의회 군통수권, 간용법, 권역법, 삼량회기법, 왕위기습법, 영랑은행법,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혁명의 의의만 좀 볼게요. 자, 명예혁명 의의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조를 타파했고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를 설립했다는 것. 그리고 청교도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를 진전시켜 영국 국부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줬다. 루크의 국부론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것. 루크의 국부론? 그게 아니죠. 좀 그 하다 보니까 정부론이죠. 훔치세요. 국부론 아니야, 정부론이야.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 약간. 그래서 누구의 이제 저항권 있죠. 저항권 사회개혁론. 그 앞에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누구는 명예혁명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명예혁명 도중에 이제 또 네덜란드 망명지에서 건너가고 이제 활동을 또 했고, 그 다음에 후에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써서 사회개혁론을 쓰고, 이때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이때 이제 통해서 명예혁명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미국의 혁명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독립혁명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예, 67번이에요.